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지난 10일에 영광원전 1호기가 정기점검을 마치고 재가동을 위해서 시험에 들어갔다가 원자로에 이상이 생겨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로부터 20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찌된 상황인지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번 상황이 7,000명이 사망한 체르노빌 사고와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원전의 안전, 이건 정말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얘기인데요. 이번 상황이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전문가분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운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영광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 주경채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죠. 이번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 이게 체르노빌 얘기까지 나오는 건지 가동 중지가 어떻게 된 건지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원자로가 이제 장기적으로 정지됐다가 재가동을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그 제어봉이라는 게 원자로 내의 출력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어봉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먼저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번에 그 한빛 1호기에서는 그 테스트 과정 중에 이거를 제어봉이 편차가 생기고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조치하는 와중에 출력이 급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출력이 급증했다는 거는 이제 기준치를 초과한 게 기준치가 5%인데 그걸 18%로 이제 확 출력이 올라가니까 3분 만에 이게 원자로라는 것이 출력이 확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체르노빌을 연상케 하는 거죠. 체르노빌을 그렇게 출력이 갑자기 확 올라가서 우리나라는 물론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원전의 안전 관점에서 그거를 연상케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우려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즉각 정지해야 되는 5% 제한 조건을 12시간이나 우리가 그 정지를 안 하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 그거를 사업자도 발전 사업자도 그렇고 규제자도 그렇고 둘 다 그걸 그냥 놔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장 날 수는 있습니다. 고장 날 수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안전 관점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즉각 정지해야 되는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많은 국민들 더 특히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준이 5%인데 18%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정말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사고로 이어질 때는 몇 %까지 나가면 이게 사고가 됩니까?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1000% 1000%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순식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가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3분 이내에 그렇게 18%까지 확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체르노빌을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 폭주라고 하는데요. 전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급증하는 건데 뭐 원자폭탄에 준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게 체르노빌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18%에서 이거를 제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들이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사후 대응을 어떻게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국민들을 우려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열 출력은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유형이 문제가 된 유형이 체르노빌하고 비슷했다. 예, 이 식이군요. 초기에 확 급증하는 문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표님 보시기에는 뭐 이거 고장이 날 수는 있지만 그 사후에 대처하는 게 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시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위원장님, 이런 얘기 들으시면 영광 국민들 사실 이게 이제 뭐 물론 영향을 받는 지역이 영광만은 아닌데 어쨌든 가장 가까이 계시니까 깜짝깜짝 놀래고들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요즘 크고 작은 사건은 이제 여러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뭐 그동안 특히 그 화재 사건이 최근에 빈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불안감을 갖고 있었지만 근본 사고는 좀 양상이 좀 많이 다른 사고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설비라고 하는 원자로 내부에서 어찌됐건 제어봉 조작에 실패한 거니까요. 나중에 어떤 조치들을 취해서 안정화를 유지하긴 했습니다만 실패 사례로 꼽히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언론을 타고 저희 주민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든 그런 굉장히 그런 분위기여서 지역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고요. 특히 이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희 지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또 많은 편견들을 갖고 저희 지역을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트라우마처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신중하고 좀 냉정하게 잘 사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 교수님, 네. 방금 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영광운전에서 무슨 이런저런 뭐 정지가 했다, 무슨 사고가 났다 하는 게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뭐 화재도 또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지금 사실은 이런 유사한 사안은 좀 처음이다,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얘기인데 도대체 그 원자로 열 출력 이런 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사실 일반인들 잘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어서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원자로고요. 이 그림을 보면 원자로하고 여기 증기 발생기가 있고 여기 가압기가 있죠. 자, 요것들은 이 경남 용기 안에 이 콘크리트 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제어봉은 결국은 원자력의 열출력을 조절을 하는 역할을 갖다가 합니다. 자동차의 이 액셀러레이터하고 브레이크 역할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어봉이 올라가면 이제 출력이 높아지고 제어봉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출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원자력의 출력이 급등을 해서 안정성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정지시키기 위해서 안전봉, 그 안전 제어봉이 떨어져서 완전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뭐 원자력 출력이 갑자기 높아지면 어떤 위험이 있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뭐 원자력 시스템이 불안정하니까요, 안전장치가 작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천천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자, 이게 과연 지금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문제가 영광운전 1호기 정말 안전한가 이 얘기인데, 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님께 먼저 질문 좀 드릴까요? 지금 안전장비가 작동을 안전 처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게 5%가 되면 사람이 수동적으로 정지를 시키는 거죠. 예. 그렇다면 더 올라가면 뭐 자동으로 정지하는 게 있습니까? 그 제어봉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제어봉을 떨어뜨려 가지고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어봉이 내려가서 중성자를 잡아먹어서 이제 연쇄 반응을 핵 분열을 그 핵 반응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화시키는 건데, 지금 영출력 상태에서 안정화됐다 하는데,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10시 반 정도에 이제 고개 출력이 급증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바로 조치를 해서 영출력 상태에서 안정화를 시켰죠. 출력이 더 이상 급증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를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어보면, 이제 처음에는 운전원이 5% 출력 제한 자체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운전을 그걸 모른다면 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가장 중요한 안전 요소인데, 그 출력을 제한하는데 5% 이상 넘어가면 수동 정지해야 된다는 걸 몰랐다. 처음에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만약에 운전원이 그렇게 그런 걸 모르고 지금까지 운전을 했다면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면 그동안에 5%를 넘나들어 줄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런데 나중에 또 그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운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정기적으로 계속 그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그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책임 추궁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어봉 고장 나고 그러는 거는 사실 일상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거를 조치하는 과정 중에 출력이 5% 제한치를 넘어서 18%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거의 초유의 일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5% 출력이 어떻게 해서 초과되고 18% 올라갔냐 하고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까지 파견을 해가지고 현장에 작업자를 추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과연 합당한 일이냐. 모든 안전 문제는 현장의 작업자의 손끝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업자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건 그런 관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책임을 누구한테 져야 되느냐 하고 이제 특사경에 내려간다 그러면 저는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현장의 작업자는 모든 악조건에서 나름대로 발전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안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게 좀 미숙하든 실수를 했든 아니면 능력이 좀 떨어졌든 교육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걸 부족했든 이런 관점에서 그런 문제를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직접적인 책임 추궁 문제부터 들어갔고 또 당일날 12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정지를 시켜놓고 16일 날 특사경이 들어갔거든요. 그거는 뭔가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책임 문제를 너무 집중적으로 부각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고요. 다만 이것이 앞으로 일선의 작업자를 사실 존중해야 되는데 이분들 참 사기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안전 문화와 안전 대응 그리고 관리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 개선점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가야지 이걸 뭐 누굴 책임을 추궁하고 이렇게 가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책임을 추궁한다 그러면 대표님. 대표님. 지금 이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내용이 조사 책임자 뭐 이쪽으로 훅 뛰어버려가지고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원안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장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사법 경찰, 특별사법경찰을 먼저 조사 진행 중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짚어보기로 하고 지금 아마 시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딱 이거죠. 영광운전 안전한 거야? 지금 안전해? 더 이상 사고 없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난 뒤에 현장 조사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그 체르노빌과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언론이나 또 여러 단체에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게 쟁점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체르노빌과 이번 원자로 제어봉 조작 실패가 똑같냐, 또 틀리냐, 또는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냐.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제가 집중하기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확인한 것은 과연 이런 핵심 원자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을 한미단이 가지고 있느냐, 또는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운전원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일단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이 있고 죄송합니다. 부기장이 있고 이때면 뭐 승무원이 있을 텐데 조작을 지금 무자격적인 승무원에게 시킨 거잖아요. 비행 조작을 뭐 이런 형태가 되고 지침서를 위반한다거나 또는 가장 아까 말씀하신 그 편차 발생 때 그 열출력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그 오차를 이렇게 측정하는 과정에서 그 계산을 잘못했지 않습니까? 계산법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아마 제가 알아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산법인데 이걸 놓친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총체적인 여러 운영기술 관리 능력의 총체적 부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가 저는 핵심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연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도된 것들을 보면 그리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뭔가 열 출력을 제어봉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계산을 잘못했다.
좀 이게인데 이걸 교수님 이걸 원래 사람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시스템이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요거를 보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계속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여기 지금 같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한빛 1호기의 사고 발생 일지입니다. 여기 보면 2018년 8월 18일 날 계획 예방 정지가 시작이 됐고요. 2019년 5월 9일 날 바로 원자력 안전위원회 재가동 승인이 났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새벽 3시서부터 원자로 제어봉에 대한 제어 능력 측정 시험을 착수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어봉 제어 능력 측정 시험은 바로 이 계측 제어팀에 있는 정비원들이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발전팀에서 원전을 갖다가 정상 가동해서 발전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10시 30분에 제어봉 인출을 했는데 여기 보면 출력 제한이 5%로 되어 있죠. 근데 원래는 1시간당 3% 정도로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5% 이상이 되면 정지를 시킬 것이라고 이 절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18%까지 여기에서 이제 급등을 했다가 한 거고요. 또한 25%, 109%에서 자동 정지가 됩니다. 이건 자동 정지는 아까 얘기했던 세이프티 로드가 떨어져서 완전 정지가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안전 지어봉은 이 전자석으로 이 전자석의 그 전원이 끊어지면서 자유낙하를 하면서 이 원자로 속으로 지어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건 이제 완전 정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정비원의 계산 실수와 또 발전팀과의 상의 없이 어떤 제어봉을 인출했는지 어쨌는지 거기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그 주조종실에 제어계측팀의 차장 포함해서 3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 정비원입니다. 또 그 옆에는 발전팀장을 포함해서 6명의 발전팀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제어봉을 만진 사람이 정비원이었느냐 아니면 발전팀장이었느냐 이거를 확인을 갖다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어봉을 만지는 거에 대해서는 면허 소지자가 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면허는 원자로 조종사 면허가 있고요. 또 원자로 조종 감독자 면허가 있는데 발전팀장은 조종 감독자 면허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비를 하는 정비원들은 이 원자로 조종사 면허나 조종 감독자 면허가 전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을 필요도 없다고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절차서에 보면 발전팀장이 이 지시하에 이 컨트롤러들을 갖다가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이 관련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절차서하고. 그래서 과연 이 발전팀장이 제대로 업무 지시를 했고 이 컨트롤러들을 올리라는 그런 명령과 그것을 확인을 했는지 이것을 갖다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봉을 올리는 일이 이 원전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까? 그거는 운전원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정상 가동이 되면 이게 이제 자동 제어로 출력이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10시 31분에 이제 결국은 온도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주급수 펌프의 정지 신호가 발생이 됐고 보조급수 밸브가 열렸고요. 또 출력을 낮추기 위해서 이 발전팀에서 제어봉을 갖다가 삽입을 해서 결국은 10시 33분에 출력이 5% 이하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0%로 유지를 갖다가 쭉 하다가 22시 02분에 수동 정지를 했고요. 5월 20일 날 원안위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를 착수해서 지금 조사를 갖다가 하는 중입니다. 일단 정지가 됐으니까 현재 상태는 뭐 걱정 없이 안전하다. 뭐 이런 현재 상태로는 이제
가동이 안 되니까 물론 안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죠. 자 비전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건드렸느냐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일까요? 조사 중입니다. 그게 조사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왜 계산이 잘못됐느냐 또 이것도 지금 아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 이 수력 원자력 내에서는 이런 조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시죠? 네, 원안위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주민들은 이제 그번 조사의 형식화 내용을 전면적으로 다시 바꿔서 재조사할 것을 지금 지역은 요구를 하고 원안위가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재조사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하자라고 예, 얘기를 예. 하고 계신다고요? 예컨대 방금 교수님이 설명했듯이 네. 그 5% 수정 정지를 0%로 다운시킨 다음에 그 정지를 시키는 게 지침에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시간 동안 원안위 관계자, 킨스겠죠. 킨스 쪽 전문가하고 사업자 쪽이 협의를 했죠.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그 10시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 문제를 떠나서 운영 지침상 중대 위반 사건이죠. 근데 이 내용을 원안위가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거죠. 이미 원안위는 그 이번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일정한 규제 실패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특사경을 통해서 조사를 한들 또는 그 퀸스 안에 전문가들을 활용해 조사를 한들 과연 그것이 우리 주민들 표현에 의하면 셀프 조사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직접 조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과 킨스의 전문가들이 함께 공동조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원자로의 지금 해결료 자체가 지금 안정 상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그 편차 부분비 등 비슷한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혹시 해결료에 일정한 손상이나 충격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쪽에 맡겨서는 주민들이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조사 특별위를 좀 더 확대 강화해서 주민들이 수용하는 선에서 진행되는 것 같다. 이런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위가 그 조사를 하는 그 뭐 위원회 멤버에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뭐 저희가 공식 통로를 통해서 공문으로 전달을 했고요. 원안위가 내부적으로 고심은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원안위 위원장께서 지금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다고. 그래서 이 상황을 놔두고 해외 출장 다녀오셨다는 보도가 하는데 그런데 다녀오시느라고 바쁘셔서 이거 결정 못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드네요. 예. 자,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죠. 그 제어봉 인출할 때 계산을 하는데 이게 실수를 했다. 이게 사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 상황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네. 지시치를 잘못 읽은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뭘 잘못 읽었다고? 지시치. 시시치. 그러니까 컨트롤라드의 그 스텝들이 있는데 네. 그 스텝과 출력을 잘못 읽어서 발전원들이 잘못 읽어서 그것을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발전팀장의 지시를 따라서 그 정비원이 과도 인출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조사가 좀 돼야 됩니다. 교수님, 이 부분은 다중의 유관을 통해서 감시하는 속에서 세 단위 모두가 그걸 잘못 읽었다는 결론밖에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잘못 읽었다고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는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근데 이 계산이요, 뭐 무슨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계산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산, 약간의 상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산수 수준의 얘기고, 특히 해결료를 납품하는 쪽에서 이미 아시다시피 그 계산법을 다 알려줍니다. 이 해결료의 특성, 그다음에 이거는 스텝별로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를 다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계산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네, 그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은 원자로 실험을 하면서 그 제어봉과 출력과의 관계 이런 걸 계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전공한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데 지금 이 정비원의 경우는 원자력공학과 출신도 아니고요.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왜 컨트롤러들을 맡겼는지 그게 저도 지금 의문점입니다.
이것도 무슨 그 비용 줄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을 쉬운 일을 갈려서 이렇게 맡기는 걸까요? 사실은 이런저런 문제들 좀 속 얘기 듣고 싶어서 오늘 수력 원자력 관계자를 이 자리에 초청을 했는데 오시겠다고 했어요. 오시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지난 주말에 어떤 자기 유관기관들의 협의를 통해서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답답하고 궁금해하는 얘기 정말 수력 원자력 관계자가 아닌 전문가분들한테 제가 질문 드리고 있는 것도 좀 난감한 일이고요. 어떤 태도를 좀 바꿔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원안위 조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원안위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러면 특수사법경찰관을 보냈고 또 조사위원회가 아마 들어갈 거 이럴 것 같은데 12시간의 문제 이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12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열출력이 올라가고 난 뒤에 12시간 동안 정지가 되지 않았다. 이게 또 문제다. 저는 이제 그 운영기술지 짐서라는 게 있어서 출력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를 넘어가면 즉각 정지입니다. 네. 이게 시초를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처럼 이제 출력 폭증 문제, 급증 문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왜 12시간을 정지를 안 하고 그냥 있었느냐? 사업자도 그렇고 규제자도 그렇고 만약 사업자가 정지를 안 하면 규제자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행사를 안 했어요. 저는 이런 걸 이래 보면서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안전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자력 사고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바로 즉각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사소한 문제도 엄청나게 크게 비화될 수도 있고 아주 큰 문제도 초기 대응을 잘하면 바로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거는 초기 대응이라고 보여지는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12시간 도대체 왜 그냥 그대로 놔뒀냐. 그리고 제어봉이 고장나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 제어봉을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서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것을 발표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사 중이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저는 규제 조직이 사실은 원자력 안전기술원 사람을 파견을 보내서 그분들은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이거를 조사를 하면 이분들은 안전에 대해서 기술적인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규제 사무처 직원이 갖고 있어요. 그럼 관료들이 그를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정지를 시키지 않고 12시간 놔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돼 있고 그 이원화돼 있어도 평행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수직 관계예요. 사무처 직원이 위에 있고 관료가 기술 판단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들은 밑에 있고 얘기를 해도 취사 선택해서 임의로 판정을 하는 그런 관료에 의해서 이분들이 그럼 어떤 기술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냐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두고 보면 이제 관료화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원안위의 관료화. 예, 간나오토 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나고 직접 그걸 겪었고 수습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2015년 한국 와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관료화를 했어요. 안전 조직의 관료화를 했습니다. 사고가 현장에서 일어나서 불이 나서 왔다 갔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책임 안 지려고 위로 보고만 하고 결정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니 사고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시간 보냈다. 그러다가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아요. 12시간을 그렇게 두고 있는데 자 차라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무처 조직이 권한을 안전기술원에 이양을 해라.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그러니까 경자유전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밭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갖고 해야 된다. 마찬가지죠. 그 대신에 이거를
권한을 가지고 규제 행위를 할 수 있고 안전 판단은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분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사무처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지침과 기준에 따라서 규제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원자력 안전위원회 사무처에서 그 기준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거에 따라서 안전 규제 행위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된다. 그거는 꼭 이양을 원자력 안전 기술원으로만 내려보낼 일도 아니고, 자 권한을 이양하려면 지자체 이양해도 됩니다. 지자체 이양해가지고 여기서 기술적인 지원을 독립적인 전문 조직이 지자체는 전문성이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인 원자력 안전 기술원 같은 전문 조직이 지원하게 하면 되는 거죠. 원안이 사무처 지원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대안을 좀 더 예.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킨스 원자력 안전 기술원의 기술적 독립성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상하부 구조 조직 위계로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자체 이양 문제도 지자체가 직접 관료들이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문가 집단들을 저희들이 확보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킨스를 분원화해서 각 원자력 사이트에 킨스 현재 인력들을 현장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제도적 변화들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이번 사태를 봐서도.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그 원안위에서 파견이 된 주재관하고 방재관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지금 현장이에요. 예, 현장에. 그 주재관과 방재관이 이 사람들은 현장 감독관 일도 하고요. 원전에서 상주를 하고 또 뭐 안전 운영과 방사능 방제 감독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원자력 안전기술원, 지금 킨스라는 말씀하셨는데 킨스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박사급이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을 하고요. 주재관이 하는 일들을 갖다가 다 도와주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킨스입니다. 근데 결국은 현장의 전문가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 쪽에서 그런 원안위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분들이 아무리 잘 봐도 지금 원안위가 안전에 좀 더 치중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관료화 문제가 있는 거죠. 관료화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관료화의 특성이 뭐냐면 책임은 안 질라 그러고요. 권한만 질라 그러고 부처의 이기주의 여기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관료화가 진행될수록. 그러면 이렇게 안전이 중요하고 시급을 다투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과 같은 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응 능력 측면에서는 바로 기술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하고 이행을 바로 조치하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다.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10시간이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현장 주재원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가 현장 판단을 해서 이걸 수동정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수동정지는 일정한 행정 라인 체계를 거쳐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안위라고 하는 행정 사무 분야의 허가를 득한 다음에 승인을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 이 전문가가 자체적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기동성 있게 어떤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단적인 예가 이번에 또 저는 나타났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12시간 동안 조치를 안 한 이유가 뭐냐. 한수원 사업자와 원안위 관료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그것도 조사 대상으로 넣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원안위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안위 자체부터 조사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일날 5월 10일 날 밤 10시에 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조사를 들어가서 20일 날 겨우 5% 출력을 초과했다는 것을 열흘 뒤에 발표를 했습니다. 원안위가. 이거는 조사 결과가 아니에요. 사실이거든요. 그냥 그날 발표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로 열흘 동안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만 정보를 주고 있었느냐. 이것도 조사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 이 출력 5% 넘었는데 정지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원안위원장한테까지 보고 들어갔을 텐데 원자력 안전기술원장, 원안위원장 다 보고됐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조치를 내렸느냐. 이거는 초기 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우리가 테스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조사하는 게 조사 항목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원안이 정부에 이걸 조사를 맡겨서 될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조사 주체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인데 누가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할까요? 저희들 입장은 뭐 근본적으로 특사경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원점에서 하자고 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원안위가 주도하는 조사 방식은 차용하되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아까 설명드린 전문가 집단들이 거기에 결합되어져서 조사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셀프 조사라고 하는 그 형식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형식을 바꾸자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전문가 집단을 대폭 주민 추천 전문가 집단을 좀 넣어서 특별조사위를 재구성하라. 이런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광원전에 이번뿐만이 아니라 무슨 이상이 생겼을 때 이게 주민들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까? 네, 문자 발송을 즉각 하긴 하죠. 문자 발송. 그럼 이번 상황에서도 그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안위가 보도자료를 발표한 뒤 아까 10일 말씀하셨잖아요. 즉각 당시 오진 않고 원안위 보도자료 뒤에 이제 이 사건화 되면서 저희가 아는 걸로 접수한 그럼 원안위가 언제쯤 보도자료를 냈죠? 그건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 보도자료 시간이 19년 5월 20일 날. 두 번째. 5월 두 번- 20일이면 두 번째 보도자료. 두 예. 번입니까? 예. 첫 번째는 5월 10일 날 아마 정지시키고 나서 정지하고 11일 정지시킨 날쯤에 이후에. 아마 현장 조사 보도자료가 발표를 20일 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런 상상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뭔가 방사능 유출이라는 이런 사고가 생겼다면 도대체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무도 속수무책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그 체르노빌 얘기를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저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체르노빌 하면 우리가 구형 원전이어서 여러 가지 무슨 안전장치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체르노빌은 2세대 원전으로서 지금과 똑같은 안전장치는 아니지만 많은 다중의 안전장치가 있었는데 왜 사고가 났냐면은 이 실험 과정에서 안전장치를 다 꺼버린 겁니다. 꺼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을 못했던 거고 저희들은 안전장치를 갖고 있었죠. 그러나 다만 그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실제 우리가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냐, 이를테면 25% 출력이 되면 자동으로 떨어뜨린다. 그러면 출력이 제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진 않았죠.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지 못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성들을 우리가 이런 원자로 문제를 볼 때는 좀 균형 있게 봐야지. 체르노빌은 구형이다. 이건 새로 진일보된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아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좀 얘기를 좀 할 게 있습니다. 자꾸 이제 체르노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제 한빛1호기는 이 PWR입니다. 미국형이고 체르노빌은 RBMK라고 하는 원자로입니다. 근데 목적이 좀 달라요. 한빛 원전은 이 전력을 생산하는 용이고 체르노빌은 핵무기를 제조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게.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큰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우리 PWR은 음의 반응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출력이 높아지죠. 그러면 컨트롤 라드가 들어가서 출력을 낮춰줘요. 그게 음의 반응도 네거티브 리액티비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출력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원자로가 알아서 출력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체르노빌 원전은 반대로 양의 반응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폭등을 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가 감속제, 아까 내가 얘기를 우리나라는 감속제로 물을 쓰잖아요. 물. 그런데 이 RBMK는 흑연을 씁니다. 이 두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자, 물은요. 자, 우리가 성냥불을 켜가지고 물컵에 집어넣으면 바로 불 꺼지죠. 근데 그 성냥불에 의해서 흑연은 불이 붙어요. 그래서 결국 RBMK는 결국은
그 흑연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화재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뭐 아까 말씀하셨다과 마찬가지 거기다 안전장치는 다 있죠. 근데 실험하는 과정에서 안전장치는 다 끄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그 운전원들이 큰 잘못이고요. 우리는 뭐 18%까지 올라갔지만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돼 있습니다. 체르노빌보다는 많은 그렇죠. 안전장치가 그래서, 마련돼 있고 우리 지켜질 것이다. 한비전에는 체르노빌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전혀 다릅니다. 흑연감속로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장치를 보다 강한 측면이 있어요. 체르노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 에너지 용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또 하나가 예.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준 게 이게 경남용기입니다. 이게 완전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요. 그 TMI 사고도 이런 모양이었는데 거기서 이 속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그 원전 사고는. 그런데도 이 안에 있는 방사능은 밖으로 누출이 안 됐습니다. 이게 바로 PWR이고요. 체르노빌의 경우는 이 경남용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슬라브로 돼 있어요. 건물. 슬라브 건물이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결국은 화재 폭발에 의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방사물질이 다 밖으로 나가서 불을 끄는 소방관들이 28명이 현장에서 죽었어요. 방사능 피폭에 아까 말씀하신 7,000명은 좀 너무 좀 과대해서 말씀하시네요. 좀 많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논쟁하기 이제 당시에 뭐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당시에 현장에서 죽은 사람과 나중에 치료받다가 받는 사람 뭐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7,000명 된다 이런 얘기인데 설마 지금 뭐 그런 정도까지 얘기가 건재돼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걱정하고 있는 거죠. 비교는 좀 너무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체르노빌에 비교할 바가 아닐 만큼 많은 안전장치를 영광운전 가지고 있다. 교수님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 만약에 이게 조사가 진행 중이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실 영광운전 1호기가 남은 게 한 6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조기 폐쇄 뭐 이런 얘기도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충분히 뭐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오늘 아마 그 사업자 쪽에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그 사용 정지를 내부에서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그 초기 조치로서는 뭐 그 괜찮다고 보고요.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뭐 그런 문제들은 추후에 뭐 판단해야 된다고. 지금 1호기 자꾸 말이 나오는데 2호기가 사실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도 수명이 한 7년, 1년 차이밖에 없다 이러는데 2호기 문제 없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전 지금 오늘 전문가들을 모시고 좀 시원하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답들을 좀 듣고 싶은데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한비던전이 뭐 노후화됐다, 뭐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지금 한비던전 35년 됐습니다. 네. 원래 설계 수명은 40년입니다. 근데 설계 수명이 다 되면 원전은 폐쇄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한비던전과 똑같은 원전이 지금 미국에 99개가 돌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40년의 설계 수명이 끝나면 이것을 또 계속 운전, 뭐 또 다른 말로는 뭐 수명 연장이라는 말을 하는데 20년은 수명 연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60년을 돌렸죠. 그죠? 60년을 돌린 원자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60년이 끝난 것도 다시 NRC에 또 계속 운전을 또 신청해서 20년을 신청한 원자로도 있어요. 그럼 80년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원전 40년, 지금 35년이 됐는데요. 사람으로 따지면 35세는 청년입니다. 그죠? 근데 이 설계 수명이 되면 할아버지 취급해가지고 이것을 뭐 폐쇄를 하고 뭐 해체를 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뭐 미국보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따져봐야죠. 그리고 수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사업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타는 자동차요. 자꾸 고장이 나고 돈이 더 들어가면 이거는 결국은 자동차를 우리가 바꾸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원자로도 계속 쓸 수 있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을 다 교체를 해가지고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는 거고요. 더 쓸 수 없을 만큼. 맞습니다. 원자력 학회 쪽에 일관된 주장이시니까 뭐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만
미국과의 단순 비교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미국은 그 원자로는 미국에서 온 건데. 우리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민가가 살지 않는 곳에 존재하고 있어서 리스크 면에서 훨씬 더 우위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40년, 30년 설계 수명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아예 설계 수명을 70년, 100년으로 해서 설계를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까? 원전 우리 APR 1400 수출형은 60년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지금 제어봉 고장 때문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비 1호기 고장 났고 그러면 2호기는 고장 안 나냐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건 제어봉은 사실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작동되는 기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원자로 고유 안전 문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어봉 고장과 대응 미흡인데 이 제어봉 고장 났다고 그 대응 미흡으로 인해서 폐쇄까지 간다 그러면 이건 좀 과잉 조치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사업자와 규제 조직이 사실 근본적으로 안전 대처 능력이 부족했다. 12시간 동안 왜 그렇게 놔뒀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원전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빛 1호기, 2호기를 정지해야 된다, 폐쇄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안전 대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동 중인 전 원전을 다 폐쇄해야 된다는 논리로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1, 2호기 폐쇄 얘기가 아니라 전 원전을 다 폐쇄할 정도로 우리가 사고 대응 능력이 너무 취약하다. 이걸 개선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전에 대한 사고 대응 능력 나왔으니까 지금 이 문제도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사용 후 연료들 지금 이거 지금 거의 사실 방치 상태죠. 방치라는 표현이 좀 지나칩니까? 지금 어디 가서 보관하지도 못하고 어디로 보내지도 못하고 다 지금 원전 안에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예, 지금 고준 폐기물라는 거. 중저진입 폐기물은 이미 이제 경주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있고요. 예. 이제 고준입 폐기물이라고 하는 이 사용 후 핵연료는 습식 저장하는 방법하고 건식 저장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빛원전의 경우에는 지금 다 물속에 지금 들어있죠. 그게 이제 습식 저장입니다. 그리고 용량이 거의 찼다면서요? 예, 거의 지금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이제 연구 처분장 문제가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과연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연구 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용 후 핵연료 안에 상당한 보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그 안에서 끄집어서 다시 우리가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재처리 문제가 있어서 이제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요. 습식 재처리의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그 기술, 세계 최초로 우리가 개발을 했고요. 그거는 건식 재처리입니다. 핵무기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는 개발을 해서 미국에서도 자기네하고 같이 이것을 연구하자는 이런 제안이 들어온 정도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게 일시적인 처분이 될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 쓰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재처리를 안 할 경우에는 이것을 영구 처분을 갖다가 해서 땅속에 이제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부에서 정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건설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부지 선정 문제며 뭐 북미적인 합의서부터 그리고서 이것이 영구 처분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지금 이 습식 저장고에 들어가 있는 저장고에 들어가 있는 그 핵연료는 다 차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는 정지를 갖다가 정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건식 저장고를 원자력 발전소 내에 설치하는 것 지금 이것이 이제 핫 이슈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특별한 지역을 지정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 내에 건식 저장고를 갖다가 쳐서 습식에 있는 것들은 거기서 빼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또 원자로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는 다시 물속에다가 집어넣는 이 사이클. 그러다가 결국
이제 영구 처분장인지 뭐 일시적인 처분장이 결정이 되면 그쪽으로 이것을 갖다가 옮기는 것이 지금 하나의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서 오늘 시나리오. 그 고준위 폐기물 처분 관련해서 정부가 그 재공론화 출범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역민들이 올라가서 아마 여러 반대 활동을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고준위 폐기물은 그 교수님께서 이제 원자력을 전공하신 분이시니까 그 이론적으로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찌됐건 전 세계적으로 영구처분장이라고 할 만한 완벽한 형태의 영구처분장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중간처분장 정도의 수준이고요. 우리는 더더욱 아무런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 임시저장 뭐 10년입니까? 8년입니까? 이 임시저장을 발전소 발전소 내부에 일테면 일시적으로 저장하겠다, 이런 지금 정부의 대책이거든요. 이후에 영구처분장은 그때 가서 정책이 결정되면 가자, 이렇게 됐는데, 해당 지역민들 같은 경우는 그 말에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를테면 임시저장 문제를 영구처분장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임시저장이 중간처분장이 되고 영구처분장이 되는, 이건 당연한 수순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역민들이 강력 반발을 하고 있고, 오늘 또 그런 활동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매우 이것은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굉장히 고도의 그 공론화 과정이, 수기 과정이 필요한데, 정부가 지금 급하다 보니까 매우 졸속적으로 이 부분을 처리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사용 후 해결료 말씀을 주셨는데요. 원전이 가동되는 한 계속 나오고 정지를 시켜도 사용 후 해결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파이로 프로세싱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게 사실상 객관적으로 그 가능성이나 효용성에 대해서 검증이 되지 않았다. 지금 그리고 원자력계에서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시도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랩 규모에서 어느 정도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성공됐을 때 그걸 스케일을 좀 크게 가져가는 거 지금 보면 테스트한 게 여러 가지 석연찮은 점들도 좀 있습니다. 미국에서 테스트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생산되는 해결료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당장 중요한 것은 이거를 우리가 후세에 이 해결료를 그냥 남겨놓는다 그러면 원자력 산업계는 큰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네, 뭐 원전 1호기 문제나 또 폐기물 문제나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좀 시원스럽게 이게 뭐 안전하다, 걱정하지 않아도 이런 생각은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하긴 합니다. 오늘 하여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정부가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만, 현재 작동 중인 원전, 그리고 거기서 나오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 문제는 아직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현재 만들어져 있는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서요, 좀 걱정이 더 큰데요.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 되풀이만 하실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정보를 주민들하고 충분히 나눠서 시민들의 걱정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에서 마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